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예. 결국 노트북이 올 다운이 돼서 어제 노트북을 바꿨습니다. 오늘 첫 작품입니다. 오늘은 가볍지만 이 문정부를 상징할 만한 사건부터 짚겠습니다. 이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얘기입니다. 이 문준용은 미디어 아트 작가로 알려져 있죠. 1년 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가난한 예술인을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지원금은 받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다가 그 지원금의 명분이 어려운 예술인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어 아트가 뭔지 저는 잘 몰랐는데 사진으로 보는 작품이 문준용의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현대 문명기기를 이용한 일종의 설치미술입니다. 문준용은 그 뒤에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씨가 이사로 있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아트랩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번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6,9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큰 돈입니다. 문준용은 18일 페이스북에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야라 심려를 기울여 지원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입니다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걱정한 겁니다. 지원 신청 417건 중에 79팀이 뽑혔는데 문준용이 받은 6,900만 원은 금액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공모 취지는 동시대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작품 기획, 개발, 제작 지원입니다. 올해 총 지원금은 27억 5천만 원이나 되더군요. 그게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심사 과정에 시연 평가를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각계에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문준용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국민 세금을 받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김영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랑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집안에 어른도 없나? 아니면 말릴 수도 없었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르나? 그는 혈압약을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민 교수는 하필이면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며 문준용의 처신을 나무랐으며 이 김경률 회계사는 그 평가를 시장에서 받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웅 의원은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정유라를 거론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자, 대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하락하고 최재형이 떴다. 단번에 4.5% 찍으며 첫 톱5. 이 중앙일보가 요사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P&R 리서치 여론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엑스파일 논란 등 영향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으로 한 주 만에 5.2% 떨어졌고 대신에 최근 정치 참여를 노골화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윤석열은 33.9%, 이재명은 27.2%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32%, 이재명 29.3%. 중앙일보 보도처럼 지난 일주일 윤석열은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치 초년병이 할 수 있는 실수를 계속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이동훈 대변인이 입당을 예상했는데 윤석열은 곧 이를 부인하면서 메시지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참여 선언은 27일이라고 해서 뉴스를 탔죠. 그런데 그 직후에 윤석열이 각 매체 기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 대변인 말을 부인한 것입니다. 쇼하듯 하는 보여주기식 투혼을 하지 않겠다. 입당하기로 마음먹고 국민을 만나는 건 요식행위다. 결국 이동훈 대변인은 열흘 만에 대변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경질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링에 오르기도 전에 내부 분열부터 노출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X파일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윤석열 처가를 두고 벌이지는 장편 드라마입니다. 저도 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흔적은 전혀 없는데도 X파일 논란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락폭만큼 정확히 최재형이 득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이죠. 그 외 P&R 리서치의 야권 후보 지지율은 홍준표 4.3% 그리고 안철수 3.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권 후보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 등 모두 국민의힘 당외 인물들입니다. 이 야권 후보 대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윤석열 X파일을 두고 내용을 보니 방어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장성철이란 분이 있더군요. 얼마 전에 이 윤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 그분이 쓴 이런 글이 요즘 게으른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을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현재의 준비와 대응 수준을 보면 방어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장성철이 입수했다는 X파일의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으니 뭔가 파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 여의도 주변에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었습니다. 막상 논란이 일자 송 대표는 그런 파일은 없다고 말했죠. 어쨌든 이런 판에 파일을 입수했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언론이 기사화한 겁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방어막을 쳤습니다. 의미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결함이 있었다면 윤 전 총장을 압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결함이 있었으면 추미애 윤석열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미 나왔을 거란 얘기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송영길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며 내용의 허위와 과장이 있으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민주당 이관계 보안 요동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X파일은 윤석열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독주하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게임으로 흘러가면서 경선 연기가 쟁점으로 떠오르던 민주당에도 변수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경선 연기 문제는 아마 오늘 의총에서 또 논란이 되겠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 일정을 밝히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라 선언 일정을 밝힌 것인데요. 그녀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23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을 먼저 알린 겁니다. 사람보다 높은 것은 없다. 사람은 돈보다 높고 땅보다 높으며 권력보다 높다. 다분히 감성적인 멘트입니다. 사실 사람의 문제라는 인본 사상,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오랜 좌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칼 마르크스 그리고 김일성도 사람이 먼저인 것을 주창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그 말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놓아서 크게 부각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했는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장인 1년 동안 뉴스메이커였습니다. 그녀가 문 정부에 공을 세웠다면 그건 윤석열과 전쟁을 치르면서 공수처 출범을 이룬 겁니다. 이 문 정부 출범 때만 하더라도 명백히 비문이었던 그녀가 친문 강경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대선판에 끼어들 기회를 엿보던 그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만큼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제가 웅 잡는 매다. 그러자 언론은 여권 내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중도로 외연을 넓히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민주당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겠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이 20일 한 말입니다. 추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가 이 말을 한 건 추미애의 출마가 윤석열을 더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나온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가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을 키울 불쏘시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송영길이 대표가 되면서 최근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중도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출마는 이와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이죠. 그러고 보니 종부세는 다음 대선의 향방을 가를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종부세 부과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자 민주당은 상위 2%로 줄이는 편 가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시가격 9억 이상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부과하도록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를 부자들이 세금으로 만들어 하위 98%, 말하자면 전체 대중의 지지를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2%만 쏙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들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완화론자들은 배지를 떼라. 강경파들의 주장은 종부세 완화 조치가 부자 감세라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 늘 하는 소리죠.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종부세가 정당한 세금이냐 정의로운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종부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세계 유일의 징벌적 보유세입니다. 종부세는 부자에게 내리는 징벌적 세금인데 그걸 왜 줄이느냐, 이게 바로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국가정책은 신뢰가 기반인데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고 보니 진나라 상황이 살아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박용진도 같은 의견입니다. 부동산 잡아라는데 종부세만 잡으려는 생각을 막지 못했다. 곰게 사과드린다. 그에게는 98%만 국민의 셈입니다. 종부세 완화론자들은 배지를 떼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말은 일관됩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 뽑는다. 그들은 표를 위해 원칙도 저버리는 게 노무현 정신인가 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사실 2%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지기로 한 것은 표를 위한 것이죠. 표를 위한 편 가리기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조세 전문가들은 여당의 종부세 부과 방식을 놓고 조세 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해야 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만 그 10개 가까이 됩니다. 과세 대상을 상위 2% 비율로 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아니,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세 기준인 공시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년 산정하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는 과표 기준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표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합해 상위 2%가 정해지다 보니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이 형평성 논란이 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역차별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커질 수 있는 반면에 딱 만들지 낡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위 2%라는 비율로 매년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식은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이 헌법 59조 조세 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야당에서도 모처럼 반박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정혹을 찔렀습니다. 이렇습니다.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론에 뒷북을 친 기사들이 참 많더군요. 예컨대 수출품을 싣고 갈 배가 없다는 해운 대란 기사가 그것입니다. 이 컨테이너가 산을 이루고 있는 부산 항만 사진이 실렸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국내 입국 때 2주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백신도 포함시켰습니다. 시노백 같은 백신입니다. 중국산 백신이 WHO 세계보건기구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백신을 맞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할 때 예외 없이 3주 격리를 유지합니다. 작년 초죠. 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 제한을 주장했는데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전화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어려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온 모기를 잡는다는 그런 비아냥이 쏟아졌죠. 박능무 복지부 장관은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는 해괴한 말까지 했습니다. 신천지 사태가 터지자 오히려 중국이 곧장 한국인 입국을 통제했습니다. 이 점을 다루는 신문사설은 주일 특파원 발령을 받고도 일본이 방역을 이유로 입국을 막아서 부임하지 못하는 기자가 4명이라는 것과 함께 이런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쩌다가 주변 국가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됐나. 무릇 사람이든 국가든 자존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른식이었습니다.